청취자님 혹시 그 라이브 콘서트 같은 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갔는데 막 관객들 호응이 별로 없으니까 무대 위 가수가 갑자기 그 앰프 볼륨을 스피커가 막 찢어질 듯이 최대로 확 올려버린 적 말이죠. 아, 이거 생각만 해도 귀가 아프네요, 그거. 그렇죠. 귀는 진짜 따갑고 고막 터질 것 같은데 정작 그 노래 멜로디는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순간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여의도 정치가 뿜어내는 소음을 듣고 있으면 딱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시끄러운 걸 넘어서서요. 일종의 주파수를 맞추는 고도의 계산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파수요? 네, 그러니까 일반 대중한테는 이게 그저 막 귀를 막고 싶은 불쾌한 소음이잖아요. 근데 특정 주파수에만 딱 반응하는 열성 지지층들에게는 피를 끓게 만드는 일종의 도구 휘슬, 그 개호각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도구 휘슬. 와,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딱 걔들만 들을 수 있는 주파수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최근 며칠 동안 우리가 접한 여러 정치 분석 자료들이나 현장 영상들 좀 쭉 보면 그 찢어질 듯한 도구 휘슬의 주인공이 딱 보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인데요. 네, 발언 수위가 참 대단하죠, 요새.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이랑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쏟아내는 단어들이 막 범죄 단체, 수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일상적인 정치 문법을 완전히 벗어난 극단적인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 분석의 목표는 아주 분명합니다. 뭐 누가 더 심한 막말을 했나 이걸 따지는 일차원적인 중계가 절대 아니고요. 네, 그런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요. 이 극단적인 소음 뒤에 대체 어떤 냉혹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현상이 다가오는 지방선거랑 또 그 코스피 7000 시대의 현실, 나아가서 권력 시스템의 변화랑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오늘 낱낱이 해독해 보는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먼저 그 가장 화제가 됐던 부산 북구 연설 현장부터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그 현장 분위기를 담은 영상을 딱 보면요. 장동혁 대표의 발언 수위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단순히 무슨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범죄단체 수괴로 명확히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지층의 감정을 진짜 최고조로 끌어올리려고 막 하죠. 저는 특히 그 연설에서 장 대표가 고향에 계신 95세 노모의 일화를 꺼내는 장면, 거기가 진짜 압권이었어요. 그 부분 참, 네. 그 어머님이 막 이재명 그거 집한다고 거짓말하더니 이제 공소 취소한다고 지랄한다.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요. 아니 아무리 그 충청도 특유의 어떤 친근한 화법이라고 포장을 하더라도요. 공당의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그 수많은 대중 앞에서 지랄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해가면서 비난을 쏟아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엄청나게 이례적이죠, 사실. 근데 창취자님 여기서 참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딱 생기지 않나요? 보통 큰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무조건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거의 기본 공식이니까요. 네,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를 쓰면 중도층이 엄청 피로감을 느끼고 다 도망갈 게 뻔한데 도대체 왜 하필 20점의 스피커 볼륨을 그렇게 찌러지듯이 올리는 걸까요? 방금 말씀하신 상식적인 선거공학,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목표 자체가 전체 선거 승리가 아니라고 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네. 그 장동혁 대표의 최근 행보를 분석한 여러 패널들의 시각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장 대표가 얼마 전에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잖아요. 네네, 다녀왔죠. 그 이외에 당내 리더십이 사실 상당히 흔들리는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본인을 향한 그 당내 장악력의 의구심이 막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러면 그 리더십 위기를 돌파하려고 억지로 시선을 끄는 거다 이런 건가요? 단순한 시선 끌기 정도가 아니라 이건 철저한 생존 플랜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중도나 합리적 보수를 제외한 약 15에서 20% 정도 되는 그 강성 지지층이 딱 존재하거든요. 네,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요? 맞아요. 장 대표의 타겟은 오직 이 사람들인 겁니다. 만약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선거 다음날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그 선거를 이끈 장동혁 대표한테 모든 화살에 막 쏟아지겠죠. 막 당장 사퇴해라, 지도부 책임져라 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힐 텐데요. 그렇죠. 바로 그때 장 대표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꺼낼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전당원 투표입니다.
당원들이 나를 당대표로 뽑았으니까 내 거취도 소수의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전체 당원들한테 직접 묻겠다. 이런 논리를 딱 펴는 거죠. 아, 세상에. 네. 근데 이 전당원 투표가 딱 열리면 평소에 정치에 막 피로감 느끼고 이러는 중도층 당원들은 투표를 아예 포기해버려요. 참여를 안 하거든요. 네, 피곤하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오직 분노로 뭉친 그 강성 지지층들만 투표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장 대표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한테 몰표를 던져줄 그 강성 지지층을 지금부터 막 미리 세뇌하듯이 묶어두고 있는 거죠. 와,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계산이네요. 네. 지방선거 승리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좀 희생하더라도 선거 이후에 자기 당권 유지라는 미시적 목표를 위해서 확실하게 보험을 들어두고 있는 셈인 거예요. 와, 내 정치적 생존이 당의 선거 승리보다 우선이다. 지방선거 패배까지 이미 계산기에 넣어두고 움직인다는 게 진짜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정치판에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딱 등장하거든요. 네, 어떤 거죠? 아니, 이렇게 상대를 막 원색적으로 물어뜯으면 보통 상대 진영은 막 분노하고 위축되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타격을 받아야죠. 근데 여러 정치평론 방송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정작 공격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이나 패널들이 뒤에서 빙그레 웃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막 농담조로 장동혁 화이팅! 우리 장 대표 건들지 마라! 이렇게 응원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코미디입니까? 아하, 그게 바로 정치의 어떤 작용과 반작용이 만들어낸 역풍의 아이러니라고 부를 수 있죠. 역풍의 아이러니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품어내는 그 막 극단적인 소음이 오히려 자기들의 약점을 아주 완벽하게 가려주는 방음벽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이슈 덮기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아니, 이슈 덮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상대를 막 강하게 타격하면 최소한 보수 진영 내부는 좀 확실하게 결집하고 기선제압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민주당을 돕는 결과로 이어지죠? 대중의 관심이라는 자원은 사실 한정되어 있잖아요. 뉴스의 공간도 딱 한정되어 있고요. 근데 현재 민주당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아, 약점들이 좀 있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당내 갈등이나 유력 인사들의 돌출 행동 같은 그런 약점들이에요. 일례로 정청래 대표와 관련된 마포구 현수막 논란, 그걸 짚어보는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아, 그 현수막 기억납니다. 서울시장 선거 돕겠다고 걸어놓은 현수막인데 아니 정작 시장 후보 이름이나 사진은 진짜 코딱지만하게 들어가 있고 맞아요. 정청래 대표 본인 사진만 막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어서 논란이 됐던 그 사건이잖아요. 사실상 자기 정치를 너무 앞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내부 비판이 꽤 거셌던 걸로 알거든요. 아주 정확합니다. 만약에 정상적인 정치 지형이었다면 이런 민주당 내부의 어떤 엇박자나 이기적인 행태들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아야 돼요. 그렇죠. 여당이 엄청 공격했겠죠. 네, 여당이 파고들어야 할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여론의 도마 위에 딱 올라야 하는데 갑자기 장동혁 대표가 카메라 앞에서 저들은 범죄단체고 그 수괴가 이재명이다. 이렇게 폭탄을 확 터뜨려버린 겁니다. 아, 폭탄을? 네, 발언의 자극성이 너무 강렬하니까 모든 언론의 카메라랑 국민의 시선이 그 막말로 확 쏠려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현수막 논란 같은 민주당 내부 악재들은 장 대표의 그 거친 입에 딱 가려져서 뉴스 이면으로 아주 조용히 사라져버린 거죠. 와, 자기가 살겠다고 던진 극단적인 언어가 결과적으로는 적군의 치부를 가려주는 가장 훌륭한 방패가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겁니다. 뭐 어둠의 선대위원장? 이런 조롱 섞인 찬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진짜 정치권에서 누군가 유독 시끄럽게 소음을 막 낼 때는 아,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소음으로 지금 무얼 덮으려고 하는 걸까? 이 질문을 꼭 해봐야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럼 여기서 인과관계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야당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막 무리한 막말 공세를 펴야만 하는 여당의 진짜 초조함. 이게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단순히 당대표 개인의 리더십 위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여러 경제 지표랑 관련된 분석을 좀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막 흔들고 있는 거대한 현실, 바로 그 코스피 7천 돌파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 이 정치적 수소 싸움이랑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매우 예리한 연결입니다. 원래 그 정치적 수사 뒤에는 항상 경제적 현실이 딱 버티고 있는 법이거든요. 그쵸?
지금 주식시장 지수가 7,000을 넘어서면서 진짜 유례않는 화랑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거시적인 지표만 딱 놓고 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랑할 만한 상황이죠, 사실. 네, 자랑할 만하죠. 근데 현실의 그 바닥 민심은 지표랑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청취자님도 혹시 요즘 그 계좌 열어보기가 두려운 분들 중 한 명이신가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축포를 막 쏘아 올리는데 제 주변만 봐도 주가 7,000이라는데 내 계좌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한숨 쉬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정말 많습니다. 어떤 주식 투자 전문가의 고백이 아주 뼈를 때리더라고요.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AI 관련 주도주, 여기에 미리 탑승한 소수의 투자자들은 막 300%, 400% 이런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리면서 돈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벌었죠, 그분들은. 네. 근데 정작 그 흐름을 못하고 이른바 소외주나 잡주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계좌는 오히려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하는 60% 이상의 국민들은 이 잔치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고요. 바로 그 지점이 현 정부랑 여당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이 코스피 7,000이라는 화려한 숫자, 이게 사실 거대한 양극화랑 극심한 상대적 박탈감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아, 상대적 박탈감? 네, 국민 다수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데 뉴스에선 연일 부의 축적을 이야기하니까 이 소외감이 분노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는 주가 7,000 시대니까 우리를 찍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다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조롱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화만 돋구는 거네요. 네, 경제적 성과를 정치적 득표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아예 끊어져 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경제적 성과나 민생 법안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싸우기보다는 그냥 막 상대방은 범죄자다 이런 식의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전으로 판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경제적 호황이 소수한테만 집중된 상황에서 정책 대결 펼쳐봤자 다수의 표심을 얻기는 힘들 테니까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물론 현 정부 정책에 긍정적인 파급력도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 국민연금 자산 총액이 이 화랑장에 힘입어서 올해 들어서만 한 250조 원이나 늘어났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아, 연금이요? 250조면 엄청난 거 아닌가요? 네, 대단한 성과죠. 이게 연금 고갈 시기를 획기적으로 늦춰주니까 전 국민한테 장기적인 혜택을 주는 아주 중요한 성과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유권자들한테 수십 년 후의 연금 안정, 이건 너무 먼 이야기라는 거죠. 아, 지금 당장 내 주머니가 비었는데 수십 년 뒤가 무슨 소용이냐. 맞아요. 당장 표심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엔 너무 약한 겁니다. 와,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양극화에 지려받치라면 여당한테 남은 유일한 승리 공식은 결국 그 투표상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 그걸 통제하는 것뿐이겠네요. 여기서 바로 또 하나의 거대한 뇌관, 개헌 이슈가 딱 등장하더라고요. 네, 드디어 개헌이 나오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이나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잖아요. 역사적 명분만 딱 보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명분은 확실하죠. 근데 보수 진영에서는 겉으로 이걸 강하게 반대하지도 못하면서 속으로는 이 개헌 논의 자체를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 진짜 이유가 뭡니까? 헌법의 그 내용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개헌이라는 이슈가 만들어낼 투표율 공학이 두려운 겁니다. 선거 전략가들의 아주 냉혹한 계산에 따르면요. 헌법을 고치는 이런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열리고 개헌 캠페인이 본격화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평소 정치에 무관심하던 합리적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대거 투표장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하하하. 교과서적인 민주주의 원론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일이죠. 하지만 현실 선거판의 셈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투표율이 60%라는 임계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여야의 강성 지지층이 아닌 이른바 스윙 보터들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아, 스윙 보터들이요? 네, 보수 진영의 자체적인 분석에 따르면 이들 중도층이 대거 유입될 경우에 현재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보수 여당의 지상과제는 투표율을 어떻게든 60% 아래로 묶어두고 양 진영의 콘크리트 지지층끼리만 맞붙는 동원 선거로 끌고 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다뤘던 장동혁 대표의 극단적인 막말, 이것도 중도층한테 정치적 혐오감을 확 심어줘서
그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고도의 투표율 억제 전술이랑 다 맞닿아 있는 겁니다. 와, 세상에. 이 모든 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경제 양극화 때문에 정책 승부가 어려워지니까 막말로 시선을 돌려버리고 동시에 그 막말을 통해서 중도층의 정치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투표율을 낮추려고 한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퍼즐 맞추기입니다. 네, 정말 치밀한 계산이죠. 그렇다면요. 이렇게 막침이라고 때로는 엄청 거친 공세를 방어해내고 있는 상대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돌파하고 있을까요? 취임 1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에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눈에 딱 띄었거든요. 네, 어떤 부분이죠? 보통 적군을 평가할 때는 깎아내리기 바쁘잖아요. 근데 보수 성향의 패널조차도 이 대통령을 향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뤘다면서 극찰에 가까운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네네. 그 냉철함에 대한 두려움이자 일종의 경외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 경외심이요? 네, 그 보수 패널이 과거 일화를 하나 소개하는데요. 자기가 예전에 이재명 후보 시절에 방송에 나가서 그를 진짜 신랄하게 비판하고 물어뜯었대요. 근데 나중에 사석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이 대통령이 일말의 어떤 불쾌감이나 사적인 앙금을 전혀 안 드러냈다는 겁니다. 진짜요? 네, 오히려 능력을 딱 인정하면서 인재로 영입하려고 하거나 개인적인 경조사까지 엄청 깍듯하게 챙겼다고 하죠. 아니,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자기를 막 비판한 사람한테 사적인 감정이 남아서 보복을 하거나 뭐 최소한 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걸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의 통치 스타일이랑 되게 자주 비교되는 대목이기도 해요. 아, 과거랑요? 네, 당시에는 기분에 따라서 막 즉흥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관계자를 확 질책하는 등 이른바 기분파 통치, 경로 통치가 많았다는 지적이 좀 있었잖아요. 네, 기분파 통치라는 말이 있었죠.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개인적인 모욕감을 느끼더라도 국가나 어떤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 싶으면 사적 감정을 진짜 완벽하게 차단해버립니다. 사적인 관계나 감정이 공적인 의사결정 영역으로 절대 못 들어오게 딱 차단벽을 치는 거죠. 와, 그 차가울 정도의 이성이네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핑계만 찾으면서 복지부동하던 관료 사회를 바짝 긴장시키고 실무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진짜 국정 동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전혀 안 통하는 시스템 그 자체라는 점에서 관료들한테는 가장 무서운 사람인 동시에 가장 유능한 리더로 비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공적인 시스템이랑 실용주의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을 발탁하고 쓰는 이른바 용인술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분석이 바로 뒤따르더라고요. 네, 이어지는 맥락이죠. 이 대목에서 대통령의 용인술을 상징하는 인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진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료들 보면서 한 가지 정말 좀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인가요? 그 최근에 캐나다 잠수함 수준운이나 중동 국빈 방문 같은 아주 굵직한 외교 경제 무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특사를 보냈잖아요. 네, 보냈었죠. 근데 보통 이런 국가 원수급 예우가 좀 필요한 자리에는 격을 딱 맞춰서 국무총리가 가는 게 당연한 외교적 관리 아니에요? 왜 굳이 비서실장을 특사로 보낸 건가요? 이건 외교적 결례를 좀 감수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외교적 관례라는 낡은 틀로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실용주의 관점, 이걸로 보면 아주 가장 정확한 선택입니다. 아, 실용주의 관점에서요? 네, 대통령은 의전이나 격식 이런 것보다 가서 실제로 도장을 탁 찍고 문제를 해결해 올 수 있는 실무 능력, 이걸 최우선으로 본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의원 시절부터 입법, 예산, 행정감사 이런 걸 두루 거친 뼈대 굵은 실무형 정치인이거든요. 아, 무엇보다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싹 풀어내는 그 일머리가 진짜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일머리 하니까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네. 그 강 실장이 과거에 잠시 야인으로 지낼 때 어느 컨설팅 회사에 합류했을 때 이야기인데 출근한 지 며칠 만에 대표를 딱 찾아가서 대표님은 이제 가만히 계십시오. 골치 아픈 일은 제가 다 처리해 놓겠습니다. 막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정말로 막 밀려있던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말끔하게 다 해결해 버렸다는 전설적인 일화 말입니다. 아, 맞아요. 그 에피소드가 진짜 강훈식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딱 보여주죠. 실무를 장악하는 능력이 탁월한 데다가 비서실장이 딱 된 직후에는 기자실을 직접 찾아갔거든요. 네네. 가서 한 후에도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일일이 답을 다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언론이랑 소통하는 엄청 프렌들리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오, 센스가 있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관례에 얽매인 총리보다
자신이랑 실시간으로 막 호흡을 맞추면서 현장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이런 실무형 참모한테 과감하게 확 힘을 실어준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 결과 강훈식 실장은 단순한 참모 역할을 완전히 넘어섰죠. 스스로 막 성과를 증명해내면서 차기 대권주자 선후보 2위로까지 거론되는 진짜 강력한 정치적 샛별로 떠오르게 된 겁니다. 대단하네요, 정말. 유능한 인재한테 권한을 확 주고 그가 막 클 수 있는 판을 쫙 깔아주는 것. 이게 바로 현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장악력을 팍팍 높이는 핵심 메커니즘인 거죠.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쳐온 이 여러 갈래 이야기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장동혁 대표의 범죄 집단 수괴라는 극단적인 막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그건 결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광기나 분노의 표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선거 패배라는 그 공포 속에서 자기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강성 지지층한테 보내는 아주 차갑고 계산된 도구이슬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시끄러운 소음은 코스피 7000 시대의 양극화가 만들어낸 대중의 좌절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또 투표를 60%를 넘어설까 두려워하는 그들의 초조함을 싹 가려주는 방음벽이기도 했고요. 네, 완벽한 방음벽이죠. 이 모든 소란이 벌어지는 동안에 무대 반대편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실장 같은 인물들이 사적 감병을 완전히 배제한 채 차갑고 단단한 공적 시스템을 조용히 그러나 무서운 속도로 구축해 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네, 결국 겉으로 확 드러나는 정치의 언어랑 그 이면에서 실제로 권력이 막 작동하는 현실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는 거, 그걸 오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딱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텔레비전을 탁 켰을 때 누군가 막 얼굴을 붉히면서 입에 담기도 힘든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딱 보게 된다면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렇게 화가 났을까?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요. 네, 거기 속으면 안 되죠. 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서 나로부터 필사적으로 막 감추고 싶어하는 진짜 정책의 실패나 경제의 숫자는 과연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정치가 뿜어내는 기만적인 소음 속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신호를 가려내는 거, 그건 결국 우리 모두의 몫일 테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치열한 권력의 이면을 함께 해독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아하 하는 통찰의 순간이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의미 있게 채워가시길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고 예리한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